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보 우리 시의 성인이다. 시성, 중국 당나라 시성이라고 불리는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두보의 강남에서 이구년이라는 가수를 만나다. 강남동 이구년이라는 시를 배워봅시다. 칠원절구니까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견, 문, 군이 아분입니다. 기왕, 택비, 심상, 변, 최구, 당전, 기도, 문, 정, 시, 강남, 호, 풍경, 낙화, 시절, 우, 봉군. 해석을 하면 당나라 현종의 동생인 기왕의 집 안에서 심상 늘 보더니 누구를? 이군현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기왕의 집 안에서 항상 만났었지. 최구 이것도 사람 이름이죠. 당시의 높은 이 재상벼슬에 최구의 집 앞에서 기도 몇 번을 들었던가? 너의 목소리를 내가 최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을 들었던가? 정이 정말로 이 강남의 양쯔강 남쪽의 호풍경, 풍경이 좋으니 낙화 시절, 꽃 지는 시절에 우봉군 당신을 또 만나네요. 꽃 피는 시절에 또 당신을 만났구려. 이런 거. 당대 최고의 가객,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던 이군현을 내란의 시기에 피난지 강남, 양쯔강 남쪽에서 우리가 낙화 시절 꽃이 지는 이 시기에 좋은 풍경 속에서 만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꽃 피는 시절 어떻게 보면 기왕의 집에서 최고의 집에서 이렇게 우리의 실력을 뽐내던 이 시기를 개화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이 낙화 시절에 대조된다는. 음. 이 꽃 피는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전란으로 이 풍경 좋은 강남에 왔는데 꽃이 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중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 하나는 실제 계절적 배경을 늦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낙화 시기, 만년이라고 하지. 늦을 만자에 해년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다 늙어서 이렇게 또 만났네 이렇게. 음. 자, 오늘은 고미숙 선생의 현자들의 죽음의 두 번째 시간이고 어,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어, 음, 배윤이
윤희야, 네, 너 이 책 읽었냐? 안 읽었습니다. 안 읽어서. 재밌는데 좀 읽어보지 그랬어. 남채영, 네, 안 읽어서. 읽었어요. 열, 다 읽었나? 네, 채영이는 이 8명의 현자 중에 어느 죽음이 인상 깊었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어떤 점이? 음, 자기가 한 업적이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무게를 만드는 데 싫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이니까 안타깝어. 음, 그렇지. 음, 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채영이가 잘 언급을 했는데,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우리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는 선이나 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가치 중립성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어, 뭐 이는 에너지는 질량 광속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이나 이렇게 잘 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 과학자가 어떤 세계의 객관적인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과학자들의 지적 호기심과 당연한 과학자의 의의일 텐데 우리가 이 과학적 발견의 산물로서 잘 쓰면은 원자력 발전 같이 혹은 뭐 좋은 기술들로 쓰일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도 사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핵무기처럼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한 무기를 만드는데도 또 이런 것들이 쓰이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죽음, 아인슈타인의 어떤 삶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과학자는 그러면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해가지고 위험한 것들은 좀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과학의 발전은 객관적으로 계속 발전하되 아니면 어, 그 사용하는 군인들이나 정치인들,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지 과학자들한테는 연구는 그냥 객관적 연구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현자들의 죽음 다음 시간에 이 합성 생물학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 문제도 사실 어, 좀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거든. 인간이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어,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다 읽었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탐구를 하면서 이제는 유전자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그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우리가 발견해서 특정한 어떤 질병의 유전자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해도 되냐?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미칠 사실은 그 이 사회 전반적인 굉장히 많은 영향이
어, 이게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이 이 과학의 가치 중립성과 관련된 것이고, 채영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읽었구나. 그래. 자, 그러면 선생님의 서평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니까 이 책의 가장 마무리 부분이 선생님은 이게 전체를 정리하는 이어서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남겨놓네요. 욕망은 이 생명의 원초적인 동력인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생의 반대는 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삶의 문제인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물론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라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 그래서 선과 지혜로. 장자라면 이분법,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천지와 함께 흘러가라. 간디라면 진리를 실험하라.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험해봐라. 열한 박지원이라면 우정, 지성의 향연을 누려라. 다산 정약용이라면 공자맹자 같은 성인의 학문을 닦아라. 그리고 사리불, 붓다라면 사성제는 고집, 멸도, 고통과 집착. 고통을 없애려면 집착을 없애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없앨 수 있는데 8정도, 8가지 다른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언, 바르게 말하고 정사유, 정진, 하나, 둘, 셋, 넷. 뭐, 정업, 바른 행동, 정, 뭐가 있을까? 아무튼 8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옳은 방식대로 삶을 살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고통이 그 원인이 집착임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탐, 진, 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 정, 해, 계율, 참선, 지혜, 반야를 통해서 얘네들을 없앨 수 있다. 이 현자들의 비전과 방법은 언뜻 결이 다르게 보이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서로 통한다. 덕분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구를 멘토로 삼듯 우리는 욕망의 불꽃을 제어하고 이 욕망의 불꽃을 제거한 것을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죠. 우리 헛된 욕망을 이렇게 좀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지혜를 연마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야말로 명료하고 신무하다. 어, 글쎄요.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 바르게 제어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지. 왜 그러냐면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렇게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알을 늘려가고 실천을 한다고 과연 우리가 작동하는 이 뇌를 음, 제어할 수 있는 건가? 감정이라는 게 제어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진화를 거쳐서 현재 우리 세대에 이르렀는데, 과연 나는 이게 이런 현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는 않지. 음, 아무튼 이런 비전을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지.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고미숙의 잡학을 따라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이 고미숙 선생이 사실은 어, 고전 이외에도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불교, 서유기 등등의 그 공부와 관련해서도 쓰기도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고미숙 선생 이 저자의 글을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게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책이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고미숙 선생의 다른 책들, 열하일기와 관련된 것이어도 좋고 어, 서유기와 관련된 것, 인격정과 관련된 것 등등도 다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고미숙 선생 이렇게 치면 고미숙이라고 치면 할머니 강연하시는 이런 것도 꽤 되는데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좀 지혜가 될 만한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다고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이런 인문학 연구자가 돼볼까? 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고전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 뭐, 문학을 전공한다든지, 역사를 전공한다든지, 철학을 전공한다든지, 혹은 심리학을 전공한다든지 등등의 가능한 일이죠. 그의 글은 전혀 엄정하지 않아 늘 의심스럽지만 젠체는 잘난 척이야. 이 현학적이라고도 하는데 현학적이라는 것은 학식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젠체하지도 않으니 좋은 글이다. 선생님은 어,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굉장히 논리적으로 엄정한 책을 이 아주 논리 정연한 책들을 좀 확실하게 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책들을 좋아하는데 고미сон 선생의 책은 꼭 그렇지는 않아도 약간 이렇게 어, 비유도 많고 문학적 표현도 많고 약간 낭만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자랍시고 자랑하는 현학적이고 젠체 잘난 척하지 않은 것은 아주 좋은 글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리붓다, 사리불의 멸반이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리불이라는 사리자라고 이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의 삶까지는 선생님도 잘 몰랐거든. 어, 지혜제일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어, 이 사리불이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온 것을 느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발심, 마음의 목표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 그동안 선생님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열반에 들 것 같은데,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사리불의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리붓다의, 어, 어머니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이어서 가장 높은 계급이지, 카스트에서. 그래서 사리붓다가 크샤트리아 출신의 붓다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 이 카스트의 위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좀 창피하게 생각했나 봐. 너가 지금 산스크리트 철학을 공부하고 브라만 계급으로서 이 브라만 교의 교리를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사리붓다는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절하고 부처님을
길을 가는데, 불교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에 돌아가고 싶은 거지. 어디로? 고향으로. 그래서 다툼이 있던 가족들과 화해하고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과정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 재미있었어. 왜 그러냐면 부처라고 하고 출가한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과 세속적 관계에 대해서 단절하고 오로지 자신이 성불하는 혹은 자신의 집착을 끊어서 어, 이런 자유로운 열반, 욕망이 끊어진 상태를 지향하는데 어, 세속적 욕망, 세속적 인간관계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이런 트러블이 있는 관계를 마지막으로 해결하려고 거기를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처의 삶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출가라고 하잖아. 집을 나가는. 그래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지혜에 정진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큰 열반을 앞두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재미있었어. 그래서 부처가 된 사람도 금의환영, 비단 옷을 입고 출세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꿈꾸나 보다라고 약간 비웃었어. 세존에게 다시 오고 감이 없으리니 라고 말하는 굳센이도 왜 스승님 다시 오고 다시 감이 없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불생불멸할 거라고. 왜? 부처가 되면 뭐이 세계관 안에서 불교의 세계관 안에서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보를 씻을 수가 없어서 그 까르마, 업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것을 다음 생애로 윤회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그 업의 결실로 또 살아가고 또 지은 업 때문에 또 다음 생이 있고 해서 영원히 마치 바퀴가 돌듯이 윤회를 한다는 것이 이 브라만교나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잖아. 그런데 불교는 그런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계속 돌아도 이 중생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으니 밑은 더 할 것도 없고 축생이나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 이 카스트를 깨트리고 불생불면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어떤 존재를 붓다라고 하고 부처 각자 깨달은 자라고 해서 다시 오고 감이 없다. 나 앞으로 다시 오고 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부처입니다. 나 이제 부처 될 겁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과 인연 맺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굳세게 말하는 사리붓다도 귀소, 둥지로 돌아가다는 뜻이 아니라 귀소 본능 같은 거지. 우리 그 무진기행? 김승옥의 무진기행 같은 거 보면 상처받은 인간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이잖아. 부처도 귀소한 후에야 무여열반에 남음이 없는 니르바나에 걸어가겠다고 하니 에별리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사고 네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어, 뭐 우리가 뭐 오온성고라고 해서 우리 시각청각, 후각촉각, 미각과 이 세 개가 만나서 생기는 헛된 이 오온 다섯 가지의 감각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 다음에 뭐 원증, 회고, 음,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자꾸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별, 리고, 구, 부득, 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데 못 얻어서 생기는 고통, 그 다음에 별, 리, 사랑하는데 이별하는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고, 네 가지 고통이 결국에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집착을 끊어내야 부처가 되니까
지금 이 사리붓다는 부처고 다시 오고 감이 없을 거다라고 이 굳세게 말하는 사람도 결국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고통의 업보를 까르마를 끊어내기는 참 어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것의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조차도 못 끊어내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또 선생님이 사실은 간디에 대해서 그리고 달라일라마에 대해서 달라일라마는 티벳의 뭐 종교 지도자이면서 우리 법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재정일치 사회니까 지금은 이제 티베트가 중국이 점령해서 중국의 일부인데 지금도 뉴욕의 달라일라마는 독립운동하고 있지. 아무튼 되게 유명하잖아. 간디나 달라이라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간디 평전 한석권 선생이 쓴 간디 자서전인가 번역한 게 있고 이 달라이라마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아는 게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작년에 쓴 것 같은데 어, 사육신 성산문 유허지에 다녀요. 유허지는 그 빈 것을 남겼다 뭐 이렇게 유허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그대로 황량한 풍경이 여기 우리 동네 여기 내포에서 어, 20분 정도 삽교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예산에 있거든. 그래서 어, 그래도 이 지역 홍성의 자랑 한용운, 김자진, 뭐 예산에 뭐 윤봉길 아니면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의 활터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성주 의병, 아니 홍주 의병 뭐 이런 게 유명하잖아 우리 마을에. 그래서 성산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그래서 최근에는 또 왕가 사는 남자가 음, 인기를 끌어서 이 사육시인 성산문의 유허지에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 서당이 있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이 세계에 새기는 일처럼 일이 이처럼 허망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뭐 성산문을 기리는 분들 많고 하지만 성산문 유허지의 황량한 풍경에서 선생님은 이런 걸 좀 느꼈나 봐. 그래서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위대한 명예를 얻은 분들이잖아. 음, 기회가 되면 어, 그린 나이트, 녹색의 기사 이게 몇 세 작품인지 모르겠 15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선생님의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음, 그야말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이 세상에 새기는 일이 허망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볼 만한 한 건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목숨을 명예를 이 그린라이트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목숨을 걸지 않고 위대한 명예를 얻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 위대한 명성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 얻을 만한 어떤 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자의 죽음에 어떤 인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 있잖아. 이 지역의 뭐 윤봉길 혹은 김좌진 이런 분들은 정말 목숨을 던져서 어, 열사로서 의사로서의
의로운 선비로서의 명예를 얻으신 분이잖아. 송산문도 그렇고 최영 장군도 그렇고. 근데 과연 우리가 위대한 인간이라고 기리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가? 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나? 죽으면 땡인데?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의 비전을 천수,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리고 중도에 유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하는 부분. 장자는 뭐래? 살아라요, 살아라. 얼마 전에 선생님 뭐 최근까지 김부장이라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소지섭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라고 해서 선생님 되게 재밌게 봤거든. 이번 주 끝났는데. 김부장을 보면서 이 김부장이 맨날 하는 말이 어, 살아라거든. 음,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라. 선생님이 지브리 스튜디오에 어, 원령공주, 모노노케 힘의 도깨비 공주라고 원령공주 이 작품이 선생님 어릴 때 본 작품이지. 뭐 너희 나이 때쯤 봤나? 아무튼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에 온갖 시련과 고통과 재난 난리법석이 된 세계의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대사가 그래도 살아라거든.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선생님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적어도 한 9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하고 이 할아버지 보호자로 아들분이신데 아들분도 한 뭐 60에서 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훨씬 더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적는 거야. 그, 이렇게 진료 문진표 같은 것들을 적는데 그 문진표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어, 살아서 좋으냐고. 이 90세 할아버지가 잘 안 들리니까 그 아들분께서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옆에서 체크를 대신 해주시는데 살아서 좋으냐고. 뭐 처음에 못 들으시니까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이렇게 안 듣는 척하고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었더니 할아버지가 살아서 좋다고 살아 있어서 좋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뭔가 그 이상한 감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체로 저렇게 정말 90에서 100세 정도 되시는 그런 아주 늙으신 분께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참 좋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엿들으면서 선생님은 이제 또 깊은 감동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자가 우리가 도중에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절 빨리 죽지 않는 게 어, 우리의 비전이다. 오래 살기 이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상처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내를 잃었다는 뜻인데 아내가 죽었다는 뜻인데 장자의 생사에 대한 사색으로부터 깊은 슬픔을 도출한 저자의 말이 인상 깊다. 음, 친구가 장자의 친구가 장자가 아내가 죽으니까 질 장구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음, 야, 너무하지 않냐?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데 이 고미숙 선생은 그 장면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책에 적혔단 말이야. 그래서 음,
그런 것이 이제 고미수 선생의 좋은 안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 천천히 사색하기에 삶이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그렇지.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 너무 바빠서 야 천천히 야 나 죽는 건 어떻게 해야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잖아. 죽으면 뭐지? 언제 죽지? 왜 죽지? 죽은 다음은 뭐지? 어그러진 잘못된 삶은 죽음을 자꾸만 은폐한다. 인간은 필멸하는 존재고, 나 역시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이들이 무상하게도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은폐하잖아. 왜? 죽음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쉽지 않은 문제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냥 산단 말이야. 이대로 계속 어, 오늘이 내일, 내일이 이렇게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정말 확실한데도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삶. 이게 고미 선생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지. 왜 그러냐? 죽지 않냐, 우리?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상한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나를 너무 혹사시키는데 나를 이렇게 혹사시키면 되냐. 장자가 얘기하는 대로 천수를 누리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삶들을 소진하고 생의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지. 나중에 번잡스러운 일이 잦아들었을 때 총기마저 함께 잦아들지 않기를 바라본다. 음, 인간이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나이가 대체로 40대, 50대 정도이래. 물론 이제 학습의 능력이나 새로운 걸 배우고 막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하는 것은 아마 너희 때나 이제 20대, 30대까지가 제일 높다면 왜 40대, 50대 정도 됐을 때 사람이 지혜롭냐면 그래도 경험하는 것들이 좀 쌓여서 그런데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뇌도 장기이고 노쇠하다 보니까 음, 뭐 선생님도 주변에 TV를 보거나 정치인들을 보거나 하면 음, 저분들이 저 정치인이 참 30대, 40대, 50대까지는 참 지혜롭고 용감하고 정의롭던 사람이 왜 저렇게 60대가 넘고 70대가 되면서 저렇게 어, 총기를 잃었을까? 이런 안타까울 때가 좀 있거든. 그런데 음,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려면 그래도 경험도 좀 쌓이고 이 그래도 총기, 뇌의 어떤 작동도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좀 사색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바쁘다고 자꾸 미루는 거죠. 경허 선사라고 해서 뭐 우리 여기 수덕산이 뭐 이런 절들에 공헌을 한 우리 한국 그 근대 현대 불교의 높은 스님이야.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얻은 그 바를 시로, 노래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어, 무비공,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생각한다. 콧구멍 없는 소는 뭘까?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맥락으로 이걸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허선사가, 내가 혹시 부처가 못돼서 다시 태어나면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음, 콧구멍 없는 소는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울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생각해 보면 소를 길들여서 이렇게 구속해서 이렇게 하려면 콧뚜레를 해서 코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얘를 복속시키거든, 불복시키거든.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 무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네요. 음. 아무튼 다시 선생님이 써놓은 이 메모 같은 걸 봐도 이 책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방향지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자들의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던지기도 하고 어, 논쟁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하는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책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큰 누님을 보내고라는 수필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장 칼레비치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의 1인칭, 2인칭, 3인칭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이 얘기는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건 뭐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 마치 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계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 상황처럼 내가 없는 상태. 뭐 그냥 이 정도로 나의 죽음의 이후의 상태를 그냥 인지하는 거지.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 그다음에 3인칭의 죽음은 그녀들의 죽음인데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가끔 안타깝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남기진 못하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 큰 문제 없잖아. 그게 3인칭의 죽음. 장칼레비치에 의하면 결국 죽음의 문제는 2인칭 죽음의 문제라는 거야. 너의 죽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의 부재, 그 사람의 없음이 나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부재가 바로 이인칭의 죽음이어서 이것이 인간이 죽음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인칭의 죽음에 대해서 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예술 문학을 뭐 제방매가도 있고 뭐 공무도화가도 있고 뭐 하지만 선생님 연한 박지원의 이 수필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정부인 이 박씨가 열한 박지원의 누나 큰누님을 돌아가시고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유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아무개로 반남 박씨다. 그의 동생 박지원 내가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돌아가신 분은 나이 16에 덕수 이신에 어, 백규에게 이백규 씨에게 시집을 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9월 1일에 돌아가 43살을 살았다. 요즘으로 치자면 너무 일찍 가신 거고 과거에는 이제 4, 50대에 돌아가시는 일도 많았으니까 남편의 선산은 조상의 무덤입니다.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에
자살을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어.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옷상자 진보다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아예 이사를 해버리는 거지. 너무 가난하니까. 상여는 이 관을 실은 이 가마를 상여라고 합니다.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목 포구에 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서 통곡하고 돌아섰다. 통곡할 만한 일이지요. 형제의 큰 누나의 죽음이니까. 아, 누님이 시집 가던 날 새벽에 문단장 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만 같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나는 그때 겨우 8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 치면서 말을 더듬으며 점잠 빼는 새신랑 누나 남편 말투를 흉내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울고 싶은 애? 뺨 때리는 격이지요. 누나도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데 이 큰 누나 시집 갈 때 나는 8살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시집 가면 요즘이야 뭐 시집 가도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시 만나고 하는데 예전엔 한 번 시집 가면 1년에 한 번 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 많은 나는 큰 누나가 8살짜리 막내 동생 예뻐해 주다가 이제 시집 가서 뭐 앞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어린애 마음엔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 뭐라고 해 금쪽이 짓을 하는 거지. 누님은 부끄러워하다 그만 피스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열한박지원의 가문이 엄청 명문 가문이고 노론 벽파인가? 노론의 주 반남박씨 가문이 엄청 유명한 가문인데 그 집에 이 똘똘한 8살짜리가 큰 누나 시집 간다고 속상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네. 근데 이런 장면들을 언제 떠올리는 거야? 그 시집간 누나가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 가서 고생하다가 43살에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 16살 나이에 시집 가던 그날이 떠오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이별이지. 이것은 진짜 영원한 이별의 누나의 43살의 이별이라면 이 16살에 시집을 가는 것도 사실상 다시 보기 어려운 이별이잖아. 그랬더니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깨어내주며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래었다. 이게 28년 전의 일이야. 누나의 죽음, 큰 누나의 죽음에 너무 슬프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어린 시절에 누나 시집 가던 날 내가 깽판 부리고 그래서 누나가 이 말도 안 되는 금쪽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누이의 죽음에서 떠오른 거지.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 명정은 깃발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바람의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 굽이 이르러 나무를 돌고 난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가에 멀리 나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진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뭘 봐도 과거의 우리 누나 같아.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 생각하니 유독 어릴 때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도 길게만 느껴졌다. 그 사이에는 이제 어린 시절 지나고는 늘 이별과 환란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 가난과 궁함에 시름겨워했다. 이런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간다. 형제로 지난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하고서
이렇게 시를 남겼네요.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그런데 우리 이별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 조각배는 누이를 싣고 있는데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길을 따라 돌아서네. 음, 이 사랑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 쓴 수필 중에 저렇게 예술적으로 뭐 완성도도 높고 진실하게 마음을 울리는 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환자들의 죽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어,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세대학교 그 생명공학과 교수인 송기현 교수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강연도 굉장히 많고요. 포스트 게놈. 게놈은 인간 유전자를 게놈이라고 하잖아. 이게 유전자를 우리가 어, 이렇게 합성생물학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세계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고 유전자 가위 이런 얘기들은 들어봤잖아.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형질은 없애고 원하는 형질은 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시대. 음, 그런 시대가 드디어, 뭐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앞에 이제 도달했는데 지금도 이 기술을 쓰고 있지. 그런데 이 기술은 어떤 것이며, 어, 그 원리와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과연 이거 문제 없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류에 끼칠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 기술이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2분의 1 정도 4부까지 읽으면 되고요. 4부까지 읽으면 그런 윤리적 문제나 이런 뭐 현재의 이런 어떤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 딱 이전에 이 유전자를 이렇게 합성 생물학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전체 4부 정도에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게 합성 생물학이고 이게 우리가 포스트 게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유전자 가위가 우리의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4부까지니까 꼼꼼히 읽고요. 물론 더 쭉쭉 재미있어서 읽히면 중간중간에 고양이하고 쥐 나오는 이 서파들이 있거든. 만화, 네컷 만화나 뭐 세컷 만화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쾌하게 같이 읽을 수 있는 음, 잘 정리된 그림까지 있어. 그래서 되게 친절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2주 동안 읽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양귀자의 모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책 구해서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했고 어, 책을 열심히 읽어야 훌륭한 사람 됩니다. 음, 책 안 읽으면서 국어 잘하기 바라는 거는 이상한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 잘 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너희가 대학 가는데도 분명히 그 뚜렷한 도움이 될 거고 너희 꿈을 이루고 너희가 더 풍성한 인간이 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책을 읽읍시다. 오늘 잘 자고 안녕. 고생했다,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생했어.